이런 젠장. 욕지거리와 함께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만원 버스의 소음을 갈랐다. 그 소리와 함께 희끗한 머리카락의 노인이 옆으로 세차게 고개를 돌렸다. 힘없이 흔들리는 노인의 몸을 곁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이 겨우 부축했다. 버스 뒤편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강세아의 눈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그녀의 시선이 버스 중앙에 꽂혔다.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상황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방금 전의 소리는 분명 폭력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작은 몸집의 노인. 세아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시어머니 박여운이었다. 아, 이 노친네가 진짜.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떡 벌어진 어깨에 어울리지 않는 딱 붙는 셔츠를 입은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팔뚝에는 조잡한 용 문신이 꿈틀거렸다. 사내는 자신의 값비싸 보이는 구두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발에 밟혀서 흠집 났잖아. 어쩔 거냐고. 여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휘청이는 바람에 실수로 발을 디뎠을 뿐이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미안하면 다야? 이봐, 다들 봤지? 이 할망구가 내 구두를 작살냈다고. 보상해야 할 거 아니야.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버스 안의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이어폰의 볼륨을 높였고 누군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었다.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세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특수부대에서 뼛속 깊이 익힌 습관처럼 주변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했다. 버스 안의 승객 수, 비상 탈출구의 위치, 사내와의 거리,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사물.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머릿속에 입력되고 정리되었다. 사내는 40 전후로 보였고 체격은 좋았지만 하체가 부실해 보였다. 전형적인 힘만 믿고 날뛰는 부류였다. 어이 할망구. 돈 없어? 돈 없으면 자식이라도 불러. 요즘 것들은 늙은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야? 사내의 폭언이 시어머니를 넘어 자신에게까지 향하자 세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사람들 사이를 그녀는 물 흐르듯 유연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뢰와 같았다. 어느새 사내의 등 뒤에 선 세아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만하시죠.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돌아봤다. 처음에는 웬 젊은 여자인가 싶어 무시하려던 그의 눈에 세아의 눈빛이 들어왔다. 그 순간 사내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여자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깊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 같은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뭐야, 당신은? 이 할망구 딸이야? 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시죠. 세아의 말에 사내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잘 됐네. 당신이 대신 보상해. 이 구두 한정판이라 비싸다고. 현금으로 딱 50만 원만 받고 끝내줄게. 사내가 세아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세아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냥 잡은 것이 아니었다. 사내의 손목에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제압술의 시작이었다. 악!
사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세아는 힘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한 지점을 눌렀을 뿐이었다. 사람의 신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아주 많습니다. 손목에만 20개가 넘죠. 다음엔 어딜 눌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을 부러뜨려 드릴까요?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사내의 얼굴이 고통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든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지만 세아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가녀린 여자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아가 사내를 제압한 채로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여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세아야. 그만하거라. 사람이 다 보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이런 자는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어르신께 함부로 손 떼는 버릇,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세아는 사내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사과하세요. 제 어머니께 그리고 이 버스에 계신 모든 분께. 당신이 망친 이 시간을 사과하라고요. 내가 왜? 사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며 악을 썼다. 그 순간 세아의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이 더 들어갔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비틀렸다. 아, 알았어. 할게. 사과할게. 결국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여운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승객들을 향해서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세아는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사내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낑낑거리며 다음 정류장에서 허둥지둥 내렸다. 버스 문이 닫히자 그제야 버스 안에서는 참았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한 아주머니는 세아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학생 정말 대단해. 하지만 세아는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빈자리에 앉힐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버스 뒤 창문으로 사라지는 사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도끼, 그 비릿한 복수심을 똑똑히 보았다. 진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들던 시절, 그녀는 배웠다. 적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일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서울 한복판 흔들리는 만원 버스 안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이제 막 강세아라는 태풍의 눈을 건드린 것이었다. 버스는 이내 일상의 소음 속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거나 창밖 풍경에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강세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여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아야 정말 괜찮겠니? 아까 그 사람 눈빛이 영 좋지 않던데. 두 사람은 목적지인 경동시장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다. 약재와 들기름 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활기찬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세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별일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스스로는 조금도 안심하지 못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적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사소한 실수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무시했던 정보 하나가 작전의 성패를 가르기도 했다. 필승. 해군의 경례 구호처럼 그녀는 늘 이기는 싸움만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만 했다. 그날 저녁 남편 현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세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굳이 입에 담지 않았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범하고 단란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세아는 현관문 밖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10년 넘게 몸에 밴 경계 태세는 민간인이 된 지금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평소처럼 아파트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이 문득 멈췄다. 자신의 차량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찢겨 바람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앞 유리에는 붉은색 락커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다. 어제 버스 재미있었나? 세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저급한 방식의 보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너의 일상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그녀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주차장의 기둥,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사각지대. 범인은 분명히 이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더 큰 복수를 계획할 뿐이다. 세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찢어진 타이어와 협박 문구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정보를 수집할 뿐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동시에 자신의 인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역 시절 그녀는 단순히 전투 능력만 뛰어난 군인이 아니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심리전에도 능했다. 그녀는 과거 함께 일했던,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연락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필승.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세아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어제 자신이 탔던 버스 노선과 시간, 그리고 내렸던 정류장 정보를 알려주며 그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물었다. 또한 자신이 찍어둔 락커 글씨의 필체 분석을 의뢰했다.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후배는 군말 없이 돕겠다고 했다. 강세하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군복을 벗은 뒤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세아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찜찜한 기분. 외출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남편의 퇴근길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황태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황태수? 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의 락커 스프레이, 특정 회사 제품인데 한 달 전쯤 황태수라는 자가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 과거 그놈이 연루되었던 다른 협박 사건의 필체와 거의 일치합니다. 후배가 보내온 자료에는 황태수라는 남자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전과 기록, 활동 영역, 그리고 사진. 사진 속 남자는 며칠 전 버스에서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용 문신의 사내였다. 황태수는 명성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 소속입니다. 사실상 사채업자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작은 가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근거지는 동대문 일대고요. 동대문. 시어머니와 함께 내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태수는 단순히 성질 더러운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구역에서 굴욕을 당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타이어 훼손은 그들의 방식대로 보낸 1차 경고였다. 그리고 2차, 3차 경고는 분명 더 집요하고 악랄할 터였다.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경찰력도 잘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배님 괜히 엮이지 마시고 몸조심하십시오. 후배의 진심 어린 충고에 세아는 고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엮이지 말라고. 이미 엮여버렸다. 아니, 그녀는 처음부터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을 건드렸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진해의 훈련소에서 교관이 닳도록 외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국가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을 응징하는 것. 그녀의 적은 더 이상 바다 건너에 있지 않았다. 바로 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좀먹으며 기생하고 있었다. 강세아의 눈에 조용히 불꽃이 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수첩의 첫 장에 그녀는 단호한 필체로 세 글자를 적었다. 황, 태, 수. 그리고 그 아래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작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목표 식별, 정보 수집, 약점 분석, 타격 계획. 군 시절 몸에 익혔던 모든 절차가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파문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파문을 역으로 이용해 거대한 해일을 일으킬 차례였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찰과 정보 수집이었다. 강세아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후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황태수가 속한 명성 캐피탈의 사무실은 동대문 인근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세아는 며칠에 걸쳐 그곳을 관찰했다. 복장은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처럼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위장을 택했다. 첫날은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망원 렌즈로 사무실을 드나드는 인물들을 촬영했다. 둘째 날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복도와 비상계단, 방범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머릿속에 그렸다. 그들의 패턴은 단순했다. 오전에는 한가하다가 오후가 되면 문신을 한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저녁에는 주로 황태수를 필두로 여러 팀으로 나뉘어 흩어졌다. 아마도 비톡촉이나 영업을 위해서일 터였다. 세아의 목표는 황태수 개인이 아니었다. 이 조직 전체, 특히 그 우두머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뱀의 꼬리를 아무리 잘라봤자 머리를 부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관찰 닷새째, 세아는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한 남자가 고급 세단을 타고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모두가 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황태수조차도 그 남자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었다. 저자가 바로 이 조직의 우두머리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세아는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주와 그의 동선을 파악해달라는 것.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후배는 강세아라는 이름 석자를 믿고 움직여주었다. 그녀라면 이 정보를 결코 사적인 이익이나 범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있었다. 다음 날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그의 이름은 오치성 과거 사기 및 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건실한 건설 시행사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었다.
명성 캐피탈은 그의 자금줄이자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집단이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오치성. 그를 무너뜨리면 명성 캐피탈은 자연스럽게 와해될 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는 이미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교활한 족속이었다. 세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들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방법을. 세아는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오치성과 황태수 그리고 그 조직원들의 관계. 그들 사이의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내부의 균열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리는 법이다. 그녀는 황태수를 그 균열의 시작점으로 삼기로 했다. 그는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자존심이 강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심리전에 가장 취약했다. 세아는 황태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의 퇴근길,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그가 만나는 사람들. 며칠간의 미행 끝에 그녀는 황태수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치성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를 틀딱이라 비하하며 자신이 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또한 그는 조직의 자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다. 완벽한 약점이었다. 이제 판을 짤 시간이었다. 세아는 공중전화로 명성 캐피탈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황태수였다. 여보세요, 명성 캐피탈입니다. 황태수 씨,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한 도박, 재미 좀 봤나? 수화기 너머로 황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구야, 당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치성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공사장에 묻히지 않을까? 이 계자식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난 그냥 정의를 원할 뿐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노인들 등쳐먹고 사는 꼴 더는 못 보겠거든. 내가 자료 하나를 보낼 테니 잘 생각해봐. 당신이 살 길은 하나뿐이야. 세아는 전화를 끊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황태수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치성의 비자금 장부. 그걸 가지고 내일 밤 10시 청량리역 폐쇄된 플랫폼으로 혼자 나와라. 내 죄를 덮어줄 마지막 기회다. 물론 오치성의 비자금 장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황태수가 그 존재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횡령 사실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고 장부라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릴 것이 분명했다. 동시에 오치성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세아는 황태수가 미끼를 물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표는 황태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또 다른 눈을 판 안에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황태수를 미끼로 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다. 약속한 날 밤 청량리역 주변의 어둠이 짙게 깔렸다. 인적이 끊긴 폐플랫폼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세아는 약속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겼다. 손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고요하게 숨을 죽인 채 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황태수의 초조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하지만 세아의 시선은 황태수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플랫폼 반대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림자를 향해 있었다. 오치성이었다. 세아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오치성에게 황태수가 당신의 장부를 가지고 배신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던 것이다. 의심 많고 교활한 오치성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에 올랐다.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는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향해 어르렁거리는 상황. 강세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단 한 명의 연출가였다. 그녀는 조용히 야간 투시경에서 눈을 떼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막 이 잔혹한 연극의 일막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질 이막은 그들의 자멸이 될 터였다. 스산한 밤바람이 청량리역 폐플랫폼의 쇠락한 구조물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녹슨 철골이 바람에 긁히는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신음 같았다. 황태수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침을 삼켰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제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묵직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황 실장? 지독하게 차갑고 낮은 목소리. 황태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획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보스 오치성이 서 있었다. 두 명의 덩치 큰 부하를 대동한 채였다. 오치성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황태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오치성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구둣발이 작가를 밟는 소리가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가 물었네.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나? 아닙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바람? 오치성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황태수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친근한 행동이었지만 황태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서울에 바람 쐴 곳이 없어서 이 흉물스러운 곳까지 기어나왔나? 그것도 이 밤중에 혼자서? 오치성의 눈이 황태수의 온몸을 샅샅이 훑었다. 마치 그의 속내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장부는 어디 있나? 네. 장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이 개새끼야. 순간 오치성의 평온한 가면이 벗겨지고 야수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의 주먹이 황태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태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내 놈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비자금 장부 그거 가지고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했어. 누구야, 내 놈 뒤에 있는 놈이 누구냐고. 황태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나타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내고 동시에 오치성에게 이 사실을 흘린 것이다. 완벽한 이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그걸 설명해봤자 오치성은 믿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더 큰 의심만 살 뿐이었다. 오해입니다, 대표님. 정말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 오치성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두 명의 거한이 황태수의 양팔을 붙들고 질질 끌어일으켰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내 놈을 함정에 빠뜨린 놈이 누구고 그 놈에게 뭘 넘기기로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부는 어디에 숨겼지? 장부 같은 건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절 꿰어낸 거란 말입니다. 황태수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의심의 불을 지필 뿐이었다. 오치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황태수가 장부를 손에 넣었고 거래 직전에 자신에게 발각되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여봐라, 이놈 주둥이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뼈와 살을 분리해놔. 오치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폐플랫폼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과 신음, 둔탁한 타격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강세하는 낡은 건물 옥상에서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형 캠코더는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오치성이 스스로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는 장면, 황태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내분을 증명하는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만신창이가 된 황태수는 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오치성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황태수는 끝까지 장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오치성은 그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로 황태수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놈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황태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배신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오치성과 그의 부하들이 현장을 떠나고 플랫폼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세아는 녹화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장비를 챙겨 옥상을 내려왔다. 계획의 1단계는 성공이었다. 적의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옅은 의문이 서려 있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오치성과 황태수의 싸움이 벌어지던 플랫폼 반대편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무언가 빛을 반사했다. 그것은 마치 시계나 금속 단추 같았다. 오치성의 부하들은 모두 같은 방향에 있었다. 그렇다면 저것은? 세아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그 부분을 확대했다. 희미한 형체. 분명 사람이었다. 오치성도 황태수도 아닌 제3의 인물.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치성이 떠나자마자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이 판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끼어든 것이다. 그는 누구일까? 오치성의 또 다른 적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관찰자인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세아는 자신이 던진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오치성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숨은 이 미지의 관찰자까지 경계해야만 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치성이 던진 돌은 그의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는 황태수를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지 못하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조직원들을 향한 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사소한 실수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 등을 돌릴 궁리를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범죄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강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폐플랫폼에서 목격했던 제3의 인물, 그 정체 모를 그림자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적이라면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고 아군이라 해도 그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한편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남편 현주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타이어가 찢겼던 날부터 시작된 세아의 미묘한 변화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민해진 그녀의 감각은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했다. 세아 씨, 무슨 일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세아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이 시작하고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거짓말.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모를까봐? 당신은 피곤하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군에 있을 때보다 더 날카로워 보여, 요즘. 현준의 말에 세아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현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곧 해결될 일이에요. 대신 나 좀 도와줄래요? 세아는 버스 사건이나 오치성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생겼다고만 둘러댔다. 그리고 현준에게 자신과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알려주었다. 늦은 시간 혼자 다니지 않을 것, 낯선 차량이나 인물이 주변을 맴돌면 즉시 연락할 것, 그리고 간단한 호신술 동작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현주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군말 없이 따랐다. 가족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친 세아는 다시 그림자를 추적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그날 촬영했던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단서를 찾았다. 마침내 그녀는 남자가 사라지기 직전 그의 발 부분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식별되는 구두의 형태. 그것은 일반적인 기성품이 아니었다.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작은 무늬와 독특한 앞코 디자인. 수제화일 가능성이 높았다. 세아는 서울 시내의 유명 수제화 가게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무작정 찾아가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각 가게의 단골을 가장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마침내 종로의 한 낡은 가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구두를 수선하고 있던 노년의 장인은 세아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다. 이거? 박 형사가 즐겨 신는 디자인인데. 박 형사요? 그래. 종로경찰서 강력팀에 있는 박원호 형사. 신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볼 줄 아는 양반이지. 박원호 형사. 세아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현직 형사가 왜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혼자 오치성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걸까?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음이 분명했다. 세아는 박원호 형사의 신상과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망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공개된 정보와 과거 기사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박원호는 한때 독사로 불리던 유능한 형사였다. 특히 조직폭력배 소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가 끈질기게 추적하던 한 사건이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갑자기 종결되는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건설사 대표라는 탈을 쓴 오치성이었다. 그 일로 박원호는 좌천되었고 이후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세간의 평판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원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배제되자 혼자만의 방식으로 오치성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폐 플랫폼에 나타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세아는 결심했다. 박원호 형사를 만나야 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적을 노리고 있는 이상 힘을 합치는 것이 현명했다. 하지만 접근은 신중해야 했다. 그는 경찰 조직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터였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뿐이었다. 세아는 며칠에 걸쳐 박원호 형사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퇴근 후 항상 같은 허름한 국밥집에 들러 혼자 소주를 마셨다. 세아는 그날도 어김없이 국밥집 구석에 앉아 있는 박 형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박원호는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앞에 놓인 국밥 그릇과 그의 소주잔을 번갈아 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플랫폼은 꽤 쌀쌀했죠. 좋은 구두가 다 상했겠습니다. 박원호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무기력해 보였던 그의 눈은 온데간데 없고 한때 독사라 불렸던 형사의 예리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제가 가진 패입니다. 형사님의 패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USB 안에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의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다. 박원호가 합법적으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오치성의 목을 조를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원호는 USB와 세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경계심 그리고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보이지 않는 손들의 만남이었다. 법의 안과 밖, 빛과 그림자 속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 불안한 동맹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태풍의 눈이 될 수도 혹은 서로를 파멸시킬 독이 될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거죠. 강세아는 박원호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박원호는 오히려 더 강한 의문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다. 위험한 범죄 조직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들고 자신의 정체를 파악해 먼저 접근해 올 정도의 배짱과 능력을 지닌 인물.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지? 이걸로 오치성을 협박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은 벌 수 있을 텐데.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께 함부로 손 떼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법이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세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단호함에서 박원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왔다. 동료들은 그를 무모하다며 말렸고 상부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런 그에게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나타난 것이다. 좋아.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협력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내 수사에 멋대로 끼어들지 마. 정보만 공유하는 거야.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죠. 짧은 합의와 함께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박원호는 세아가 건넨 영상을 분석해 오치성을 압박할 공식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세아는 조직의 내부를 흔들 비공식적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제 오치성을 향한 공격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한편 오치성은 미쳐가고 있었다. 황태수를 조지고 조직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배후에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들을 모두 추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버스 안 폭행 사건이었다.
오치성의 부하들은 버스 회사와 주변 상점들을 쑤시고 다니며 그날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다. 협박과 회유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세하와 그녀의 시어머니 박여운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아직 그들의 신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다. 세아는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박원호 형사를 통해 경찰 내부에 심어둔 오치성의 정보원, 이른바 끈아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를 역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오치성의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안전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아는 시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안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이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했다. 그들의 뒤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남자. 어설프게 행인인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박여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행이었다. 세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 저쪽 가게에 맛있는 두부가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미행하던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세아는 시장의 지리를 이용해 남자를 따돌리는 동시에 그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록했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서 벌이던 추격전과 탈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상대는 아마추어였고 그녀는 프로였다. 집으로 돌아온 세아는 곧바로 박원호 형사에게 연락해 미행범의 인상착의를 전달했다. 오치성의 꼬리입니다. 제 어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뭐라고? 당장 그놈들 본거지를 쳐야겠어. 아니요, 형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놈들은 더 깊이 숨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가족의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이 전쟁은 정의 구현이나 사회 정화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가장 고통스러운 반격을 준비해야만 했다. 며칠 후 세아의 집에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정확히 강세아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가족들이 보지 않는 방으로 상자를 가지고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폭탄 같은 위험한 물건은 없었다. 대신 더 소름 끼치는 것이 들어있었다. 고급스러운 상자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남자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날 버스에서 황태수가 신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 구두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미행범을 따돌리던 자신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오치성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을 수 있다. 세아는 상자를 닫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치성은 선을 넘었다. 감히 그녀의 가족을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 이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세아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박원호 형사가 아니었다. 진해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설이 된 옛 동료들이었다. 나다. 도움이 좀 필요해. 서울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생겼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가 체스와 같은 수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오치성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서울의 밤은 더 깊고 어두운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세아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의 눈은 진해의 깊은 밤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곳은 모든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목표와 전략만이 존재하는 군인 강세아의 눈이었다. 오치성은 괴물을 건드렸다. 잠들어 있던 괴물의 심장을 꿰뚫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틀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인공암벽센터. 평일 오전이라 인적은 드물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세아가 능숙하게 암벽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정상에 도달한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2명의 남자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노트북이 든 가방을 맨 지적인 인상의 남자.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에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남자였다. 세아가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왔다. 왔나? 선배님 부르시는데 와야죠. 필승.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경례와 함께 웃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 정보전과 통신 침투의 귀재였던 이진우였다. 전역 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설립해 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여전하십니다, 선배님. 그 힘 어디 갑니까? 근육질의 남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 병기라 불렸던 폭파 및 침투 전문가 김민준이었다. 그는 현재 민간 군사기업에서 요인 경호 및 대테러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통과하고 실전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강세아의 호출에 두말 없이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였다. 세 사람은 암벽센터 구석의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세아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시비, 황태수의 보복, 오치성의 존재, 그리고 가족을 향한 협박까지. 그녀의 설명은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마치 작전 보고와 같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개자식들이 선배님 가족을 건드렸다고요?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어. 이진우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이미 오는 길에 오치성과 명성 캐피탈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해킹해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오치성,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뒤는 아주 구립니다. 자금 세탁, 불법 대부업, 폭행 교사 혐의는 차고 넘치는데 이상할 정도로 법망을 잘 빠져나갑니다. 윗선에 단단한 뒷배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박원호 형사라는 분이 괜히 좌천된 게 아닐 겁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싸운다. 지금부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다. 세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팀장이었고 두 사람은 그녀의 팀원이었다. 작전명 클린하우스. 목표는 오치성 범죄 조직의 완전한 와해 및 소탕. 민간인, 즉 내 가족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지만 위협이 될 경우 제압을 망설이지 않는다. 모든 활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 시절에 익숙한 용어와 지시가 오가자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전우애가 감돌았다. 작전은 2단계로 나눈다. 1단계 방어선 구축. 민준이 너는 지금부터 우리 아파트와 어머니 댁 주변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경호에 들어간다. 적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동향을 보고해. 알겠습니다. 진우, 너는 오치성 조직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 돈줄을 찾아내야 숨통을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박원호 형사 라인을 제외한 경찰 내부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해. 문제 없습니다, 선배님. 이미 방화벽은 거의 다 뚫었습니다.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 공세 전환에 들어간다. 오치성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의 사업, 그의 돈, 그리고 그의 뒤를 봐주는 뒷배까지. 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다. 세하의 작전 계획은 명료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오치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의 기반을 모조리 무너뜨려 고립시킬 생각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이 적의 함선을 격침시킬 때 함교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방향타부터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브리핑을 마친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김민주는 최첨단 감시 장비를 챙겨 세아의 아파트가 잘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 위장 거점을 마련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회사 서버를 이용해 거대한 사이버 요새를 구축하고 오치성의 디지털 세계를 향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진우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흥분되어 있었다. 선배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치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놈은 지금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데 자금 출처가 전부 유령 회사들입니다. 돈 세탁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세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재개발 사업? 네. 그리고 그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치성을 풀어주고 박원호 형사를 좌천시켰던 바로 그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 세하는 순간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오치성은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에 불과한 행동대장이었고 진짜 몸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강세하와 그녀의 팀은 즉시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거대한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난 이상 오치성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놈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연결되는 문 그 자체였다. 문을 부수지 않으면 그 뒤에 숨은 괴물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오치성의 힘의 원천인 돈과 정보였다. 첫 번째 공격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밤낮으로 오치성의 금융 네트워크를 파고들었다. 그는 유령 회사들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금 흐름의 패턴을 분석해 마침내 비자금이 모이는 핵심 계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차명 계좌였다. 선배님, 이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돈을 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것은 계좌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미세하게 조작하고 뒤섞어버리는 프로그램이었다. 1억 원이 입금되면 9,999만 9,999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고 사라진 1원은 수백 개의 다른 계좌로 나눠 단위로 쪼개져 송금되는 식이었다. 오치성 측에서는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장부가 전혀 맞지 않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터였다. 내부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숨겨왔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디지털 세상에 던져진 교묘한 시한폭탄이었다. 동시에 물리적인 공격도 이루어졌다. 오치성의 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원주민들을 헐값에 내쫓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명성 캐피탈의 협박과 폭력이 동원되고 있었다. 김민주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오치성의 여러 위장 사업체 중 하나인 물류창고에 잠입했다.
깊은 밤 김민주는 그림자처럼 창고 담벼락을 넘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소음도 없었다. 적외선 감지기를 무력화하고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는 그의 모습은 한 편의 첩보 영화와 같았다. 창고 내부는 평범한 물류 박스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곧장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이진우가 미리 해킹해둔 설계도를 통해 그는 그 사무실 바닥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밀 공간에는 금고와 함께 수많은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재개발 부지 주민들의 신상 정보, 약점을 잡아 협박한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받아낸 불법적인 부동산 양도 각서의 원본들이었다. 김민주는 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 날 세아는 이진우와 김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박원호 형사에게 전달했다.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빼도 박도 못할 자료였다. 이걸 다 어디서? 박원호는 자료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년간 자신이 쫓았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오치성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는 세아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원호는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상부에 방해가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언론에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마침내 오치성의 위장 사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스위스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오치성의 귀에 들어갔다. 오치성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돈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들은 경찰에게 털리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부 배신자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전방위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차갑고 두려움 없는 눈빛의 여자. 강세하.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치성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그녀가 있음을 확신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오치성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사업이나 돈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 그 지독한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남아있는 부하들 중 가장 악랄하고 충성스러운 놈들만 골라 불러 모았다.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들. 모조리 잡아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강세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수를 쓰든 결코 지킬 수 없는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박여운이었다. 그날 저녁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세아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놈들이 어머님을. 제가 따라붙었지만 차량 2대가 길을 막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세아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준의 외침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오치성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것은 서울 전체를 재로 만들어버릴 만큼 뜨거운 불꽃이었다. 강세아의 집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오치성이었다.
내년이구나. 내 모든 걸 망쳐놓은 게 바로 내년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세아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내 늙은 시어미. 하하. 잘 계신다. 아직까지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원할 것 같나? 내년이 훔쳐간 내 장부 그리고 내년의 목숨. 둘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놓친 내는 살려주지. 장부. 오치성은 아직도 그 존재하지 않는 장부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내일 밤 10시. 월계동 재개발 구역 3번 철거 현장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으면 내 시어미는 저기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다. 오치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세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군인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마지막 전투였다. 그녀는 즉시 팀을 소집했다. 이진우와 김민준이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다. 김민준은 시어머니를 놓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내 탓이 아니야. 놈들이 작정하고 덤빈 거다. 고개 들어. 우린 지금부터 구출 작전에 돌입한다. 세아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작전실로 변해버린 거실. 중앙 테이블에는 이진우가 띄운 월계동 재개발 구역의 위성사진과 3차원 지도가 펼쳐졌다. 저게 홈그라운드다. 모든 지형지물을 꿰고 있겠지.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야. 이진우가 주변의 통신 기록과 교통 정보를 분석하며 말했다. 놈들은 최소 10명 이상일 겁니다. 중무장은 아니겠지만 흉기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격 포인트로 쓸만한 고층 건물도 2개나 있습니다. 세아는 지도를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UDT 시절 적진의 침투에 인지를 구출하던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되살아났다. 작전은 3갈래로 진행한다. 진우, 너는 현장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해. 놈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필요하다면 교란시켜. 그리고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줘. 알겠습니다. 민준이, 너는 나와 함께 침투한다. 너는 B팀. 나는 어팀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 50m 전방까지 접근한다. 내 목표는 저격수 제거 및 외부 경계 병력 무력화.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선배님은 설마 혼자서? 김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세아의 계획은 그녀 자신이 미끼, 즉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 오치성이 원하는 건 나니까.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너희들이 길을 열어야 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원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친 짓이야. 혼자 가겠다고. 그건 개죽음이야. 형사님은 제가 신호를 보내면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해 주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해집니다.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박원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알겠다. 당신을 믿지. 반드시 살아 돌아와.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전우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비장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세아는 전투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다. 하지만 옷 속에는 비금속 재질의 칼과 와이어, 그리고 이진우가 특수 제작한 초소형 섬광탄 등 각종 비살상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인 강세아는 없었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타겟을 구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테러 팀장만이 존재했다. 차가 약속 장소인 폐건설 현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다. 이어폰에서는 A팀 목표 지점 5km 전방. B팀 침투 완료. 드론 고도 확보. 현 시간부로 통신 감청 시작. 이라는 이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침내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재개발 구역의 입구가 보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먼지가 뿌옇게 떠올랐다. 세아는 차를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저 어둠 너머에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시어머니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폐허가 된 건물 중앙 여러 개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에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시어머니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치성이 서 있었다. 혼자 왔군.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다. 오치성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의 맹수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오치성이었지만 그 강을 건너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년 강세아였다. 이 지옥의 끝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일 터였다. 장부.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강세아의 목소리가 조명과 먼지로 가득 찬 폐건설 현장의 나지막이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다급함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치성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뭐?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도 않은 유령에 홀려 동료를 의심하고 스스로 무너진 거야. 당신을 파멸시킨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의심과 탐욕이라고 오치성. 세아는 일부러 그의 신경을 긁었다. 분노한 적은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은 적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녀의 시선은 오치성을 향해 있었지만 온 신경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하들의 수와 위치,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총기는 보이지 않았다. 쇠파이프와 강목.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다. 닥쳐. 인연이 죽기 전에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전연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오치성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세아는 품 안에서 작은 쇠구슬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지금이다. 그것은 그녀가 팀에게 보내는 작전 개시 신호였다. 쇠구슬이 바닥에 부딪히며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펑, 펑, 펑. 현장을 비추던 모든 차량의 헤드라이트와 임시 조명이 일제히 터져나갔다. 이진우가 통신망을 장악해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다. 절대적인 암흑이 현장을 지배했다.
오치성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뭐야? 불이 전부 나갔어. 그들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흑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세아가 서 있던 방향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일대를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부하들의 비명과 함께 강세아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녹아든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해 목 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유연하게 피하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부수고 이어 복부를 강타해 무력화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수만 시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대인 제압술의 정수였다. 위쪽 3층 저격수. 이어폰에서 이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푸슉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이 저격수를 제압한 것이다. 그는 밧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며 창가에 배치된 외부 경계 병력들을 차례차례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다. 오치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암흑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시어머니 박여운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 더 다가오면 이 놓친 내 목을 그어버릴 거야. 그 순간 이진우가 해킹해둔 현장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착각한 잔당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김민준이 그들의 퇴로를 막으며 모두 제압해 나갔다. 이제 현장에는 오직 세아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오치성만이 남아 있었다. 세아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오치성. 어머니를 놔드려. 끝나? 웃기지 마. 내년만 죽이면 돼. 내년만 죽으면 모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는 줄 알았던 박여운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한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약하지만은 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순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오치성의 발등을 구둣발로 힘껏 짓밟았다. 악! 찰나의 순간 오치성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강세아는 그 0.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며 오치성의 팔을 꺾었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아는 멈추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가격해 숨을 멎게 한 뒤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어머니. 세아는 쓰러진 오치성을 뒤로 하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었다. 여우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세아야,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세아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작전 종료. 클린하우스. 그녀의 신호와 함께 건물 밖에서 수십 개의 경찰 차량 불빛이 현장을 대낮처럼 비추며 들이닥쳤다. 박원호 형사가 이끄는 기동대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하고 쓰러져 있는 오치성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원호는 세아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여기엔 어떤 민간인도 없었던 걸로 하지. 정체불명의 의인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제보에 따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거야. 고맙소. 당신이 법이 하지 못한 정의를 이루었소.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곁으로 어느새 다가온 이진우와 김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달 후, 세아의 집 거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월계동 재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확대되어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치성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장부를 찾으려다 터져나온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아는 시어머니 박여운과 함께 집 앞 시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세상은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세아야. 여운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고마웠다.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 자신으로 살아줘서.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세아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적을 파괴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함께 장을 보고 따뜻한 밥을 짓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인함은 무엇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차가운 바다를 떠나온 군인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이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잔잔한 파도와 같은 평화였다.